아침에 신세를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2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켓, 하얀 자켓 보이시죠? 이 자켓이 제가 한창 그 20대 중반에 시험을 보러 다닐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그냥 이렇게 옷장에 걸려 있는 걸 보다가 오늘 우연히 꺼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이 옷을 입고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시험장 하며 그 처음 시작했었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며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을까? 나의 마음가짐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꺼내 입어서 뭔가 이제 초심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또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시작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그때의 초심이 내가 어땠지 한 번씩 생각하면은 뭔가 다시금 불끈 이렇게 힘이 솟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나요? 네. 저는 이 옷으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초심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하루의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리는 거겠죠. 지난 주말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신청 인터뷰는 박동훈 회계사와 함께 최근 미국 시장에서 있는 다양한 M&A 인수합병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어김없이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사시네요. 저도 다시 분발을. 열심히 살아야죠. 이게 보니까 저도 항상 하는 말이 요 하루하루 24시간 그 분으로 따지면 뭐 몇 분이라고 하고 몇 초라고 하고 하는데 요거 우리한테 공짜로 입금되는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보내지 않고 꼬박꼬박 요 이제 입금되고 있는 시간들을 꼬박꼬박 잘 사용을 해서 나중에 더 뭔가 복리효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이제 원하는 꿈들을 좀 이루는 그런 초석이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뭔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 내가 너무 그동안 게을렀지 혹은 그동안 내가 너무 하루하루 나의 시간들을 좀 허비했지라고 생각하신 분들께 새로운 자그마한 자극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좀 크게 흔들렸었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이어가긴 했지만 소폭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정도였고요. 다우지수는 0.01%로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또 이런 통계가 나오죠. 2017년 8월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오름세를 지속한 거라고 이제 10거래일 0.01% 한 2포인트대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도 강보합권 0.03% 소폭 상승을 하는 그러한 뭐 강세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꺾이지 않는 상승 흐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대 올랐고 가장 좀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0.7%,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도 2% 넘는 하락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또 수급적인 변수도 있기 때문에 좀 0.6%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 주말 사이에도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처음이 좋았던 것에 반하면은 좀 부진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FOMC 회의들 그리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가 나타날 만한 수급 변수 이벤트를 좀 앞두면서 주말에도 시장은 조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얘기부터 하자면 예상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가장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투자자분들 이제 이번 회의에서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의 종결 신호를 시장에 던져주게 될지 9월에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할 것이다 혹은 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우리 해야 할 일들이 남았다 뭐 다양한 발언들이 그동안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과연 7월에 힌트를 줄지 근데 뭐 항상 그래왔듯이 FOMC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얘기들이 줄을 이뤘죠.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시장은 계속해서 이번이 끝이기를 혹은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면 이게 연속적일지 아니면 하반기에 지켜보다가 어쩌다 한 번일지를 좀 신호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이코노미스트들도 예상을 저랑 비슷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이 신호를 주지 않을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7월 이후 한 차례 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지금 시점에서는 요 이제 서베이를 해봤더니 한 25% 정도. 그러니까 9월에 하든 언제 하든 하반기에 7월 이후에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은 아직은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요. 또 이번 주 예정된 나스닥 100 지수 특별 리밸런싱 가중치 재조정이 있을 예정인 거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뤘었죠. 그 수급 관련한 빠져나가는 그 빅7 종목들에 있어서의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야기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워낙에 그들 종목에 대한 사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워낙 더 강하기 때문에 괜찮다. 반면 이제 빠져나가서 다른 자금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 리스트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 기업들의 단기적인 수급 유입에 따른 주가의 상승도 좀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수 및 상장지수 펀드 ETF 옵션 거래 계속된 증가로 인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7월 옵션 만기일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었고요. 통상적으로 옵션 만기일에 좀 거래가 증가되는 경향도 있었고 또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나스닥 100 지수의 특별 리밸런싱이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하긴 했습니다. 과연 리밸런싱에 따른 수급 영향 받게 될지 혹은 다른 수급,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에 더 시장에서 좀 버팀목이 되어줄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그 빅테크 기업들 요 리밸런싱이 왜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지난주 방송을 안 보셨다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들 비중이 그 나스닥 100 지수 안에서 과도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분기별 조정과 달리 24일 개장 전에 적용될 예정이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 개장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한 기업들 몇 가지 먼저 확인해 보고 맵을 보여드릴게요. 철도 운송업체 CSX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배송량 둔화, 또 이런 거 또 배송 둔화되면 경기 또 침체되는 건가? 경기 침체 시그널인가?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배송량 둔화로 인한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매출을 발표를 했고요. 주가는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이항영 위원님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물론 역대급 매출 영업이익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주가는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자동차 판매업체 오토네이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향후에 이익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가는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유 드릴업체 슐럼버그 주가도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매출이 예상치를 좀 밑돌면서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 이 밖에도 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보자면 빅테크 종목들 좀 부진했죠. 특히나 메타의 주가와 엔비디아 주가가 유독 빨간불이 보이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2.73%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메타의 실적 발표가 26일에 예정돼 있죠. 이 가운데 주가는 2.7% 하락. 엔비디아도 다른 반도체 주들은 괜찮았는데 엔비디아만 좀 유독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 리밸런싱에 따른 영향인 건지 엔비디아만 홀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좀 아쉽죠. 반면 퀄컴,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온세미컨덕터 등의 다른 반도체 주들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각각 0.8%, 0.6%, 1% 미만의 하락세. 아마존은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뭐 소폭 상승, 강박권 정도 마감이 됐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약간 주가의 부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바로 위에 있는 넷플릭스도 2%대 하락. 저 주말에 넷플릭스 하나 정주행했습니다. 컨텐츠. 그 요새 핫하다는 한국 드라마 중에 셀러브리티라는 드라마인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 셀럽들 뭐에 대한 삶을 좀 이렇게 재밌게 다룬 것도 인상 깊었는데 그 악플에 대한 어떻게 이제 그 셀럽들이 영향을 받고 심리적으로 혹은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면서 저는 뭐 이제 종종 아주 소수의 분들이 남기시긴 하지만 그거 보면서 약간 공감도 하고 왜 저런 문화들이 생겨났을까 하는 그런 씁쓸한 마음도 좀 생겨서 그걸 보면서 또 주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넷플릭스 지난주 실적 발표한 이후에 구독자 수는 증가했지만 매출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미스가 나타나면서 2% 하락을 연이어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에너지주들은 초록불을 전반적으로 켰습니다. 엑스모빌 0.4%, 쉐보론 주가 1%대 올랐고요. 코노코필립스의 주가도 1%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일라일릴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머크, 에브비, 존슨앤존슨, 지난주 존슨앤존슨 주가 크게 올랐죠. 그리고 파이자, 암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도 1% 안팎의 강세 움직임이 보였고요. 앞서 잠깐 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보여드렸죠. 금융주가 지난주 실적 발표한 이후로 약간 주가가 혼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 좀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3% 후반대 하락을 했고요. 웰스파고의 주가도 2%대 조정을 받은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대 상승을 그리고 오히려 조금 중소형 은행주 중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항현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투자에 관심이 없는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이 또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이 또 일부 보인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약간은 좀 부진한 실적 발표 있었는데 이번 주 주요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오늘 밤 장 전에 예정된 나스닥백의 리밸런싱 관련 수급 영향은 과연 어떨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월가 소식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고요.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지금 월가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인수합병 과연 여기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점들을 시사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후 박동훈 회계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동훈 회계사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회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회계사님 그 회사 이름을 사실 처음 봤거든요. 이름이 엔터밸류더라고요. 그게 뭔가 기업의 밸류를 판단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엔터프라이즈. 항상 기업들을 분석하시면서 그에 따른 주가와의 상관관계 이거 만약에 양수 음수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높습니까? 뭐 당연한 약간 답정너 같긴 한데 미국이 아주 이성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과 주가와의 관계는 아주 뭐 인과관계가 높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뭐 테마나 뭐 재료나 기대 사실 이런 게 더 많이 또 수급이 또 좌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참 예측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미국 시장 뭐 영어도 힘들고 뭐 모르는 저기 먼 나라의 기업이긴 하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가까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미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단어 중에서 합리적인 시장이다라는 그런 점을 봤을 땐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투자를 조금 더 이제 포트폴리오에 없으시다면 한번은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인수합병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번 주에 좀 이슈가 됐었죠. 브로드컴이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이슈인지. 브로드컴이 그 VM웨어라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업을 79조 정도에 이제 인수하는 그래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 예전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지만은 ARM 인수하다가 결국 이제 무산된 게 이제 그 독점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각 국가들의 이제 기관에서 이제 그 독점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그 판단 받고 승인 받는 이제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는 지난주에 이제 유럽에서 일단은 좀 승인이 나는 걸로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좀 그 브로드컴이 이제 그 VM웨어를 인수하는 게 한 발 더 가까워졌다라는 게 저번 주에 뉴스였었고, 네. 그래서 시가총액도 지금 계속 꾸준히 늘어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 순위 20위권까지 지금 진입한 상황이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사실 이런 회사도 그 인수합병에 대한 예상이 사실은 쉽지는 않죠. 예.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려면은 둘 중 하나죠. 신제품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 성장을 R&D를 마련하던가. 하거나 예.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사면 되죠. M&A를 하거나 그쵸. R&D를 하거나 둘 중에 그렇죠. 하나다. 예. 그럼 그러려면은 돈을 잘 벌어야 되죠. 그쵸. 돈이 있어야 인수합병을 예. 하니까 연구 개발을 하니까요. 근데 이로 80조짜리 거의 79조 정도의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데 79조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랑 맞먹는 규모인데 엄청난 돈이죠. 예, 이런 돈을 과연 가지고 있을 거냐?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돈을 워낙에 잘 벌기 때문에 예,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채워진다라는 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뭐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그 큰 기업들이 뭐 수십조짜리 M&A를 뭐 언제 어떻게 하는지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예상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서 계속 이제 그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사실 뭐 미국에서 성장주라고 하면은 거의 뭐 정해져 있잖아요. 뭐 아마존, 테슬라 뭐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 보면 전부 다 퍼가 뭐 PER이 한 20배, 30배. 사실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지루한 장세이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또 인수합병 이슈 터지면은 주가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했었던 얘기지만은 그 전설적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이제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브로드컴이 지금 돈이 있어서 이 VM웨어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버니까 그만큼 그 인수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실적 좀 알려주시죠. 예, 그 일단은 준비된 자료부터 네. 먼저 한번 보시면은 네. 그 브로드컴의 그 티커가 혹시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브로드컴이요? 예, B로 시작하겠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A로 시작합니다. 왜요? AVGO예요, 티커가. 왜 AVGO지? 그래서 브로드콤을 아마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그 통신 방송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실 텐데 네. 원래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그리고 미국 기업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싱가포르 기업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화면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이제 그 아바고라는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이 이 브로드콤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 이름은 브로드콤으로 바꿨습니다. 워낙에 상징적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유선통신 케이블 방송의 시대도 이제 서서히 저물면서 네. 회사의 제품들이 예전만 그렇게 뭐 잘 팔리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는 반도체가 아무래도 뭐 거의 대세니까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주력으로 가면서 회사 이름은 옛날에 이제 브로드컴은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6년도에는 적자였다가 네. 아바고가 이제 브로드컴을 인수하면서 반도체 기업이 되면서 이제 영업이익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2018년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흑자를 실현을 하는데 중간에 계속 이제 인수합병이 있죠. 제가 이제 표시를 그러게요. 해놨는데 2019년 회계년도에 이제 CA라는 또 역시 그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를 하고 2020년에는 우리가 알만한 기업이죠. 시만텍, 노턴 그 보안 프로그램
그 하고 있는 회사가 원래 시만텍인데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 마시고 그냥 해주십시오. 우리는 뭐 V3 네. 많이 쓰지만 사실은 이제 네네. 노턴도 많이 쓰니까는 그 노턴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노턴 라이프락이라고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원래는 시만텍에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 회사도 이제 브로드컴이 인수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뭐 매년 인수합병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 CA나 시만텍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인수 대가를 보시면은 그 CA가 한 24조 정도, 그 다음에 시만텍이 한 14조 정도. 최근에 VM웨어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데요? 굉장히 낮은 금액인데 그러게요. 저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이랑 비교해 보면은 저게 몇 년치 이익이죠 지금. 몇 년치 이익을 땡겨서. 예. 근데 이번에 그럼 79조는 이거 상쇄될까요? 그러니까 조 숫자를 보면은 2022년도 영업이익의 거의 한 4배, 5배 정도니까는 조 숫자가 사실은 만만한 숫자는 아닌데 저렇게 인수합병 한다는 얘기는 회사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로 또 이제 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저 손익이랑 지금 인수 대가랑 같이 비교를 한 이유는 조 인수 대가가 몇 년치의 이익이냐를 한번 좀 비교해 보시자라는 취지고 사실은 저런 상황이면은 정말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은 저 큰 돈 주고서 과연 배팅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일단은 그러면은 돈이 많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재무상태표부터 한번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네. 보시면은 보겠습니다. 예. 재무구조 예. 탄탄합니까? 재무구조 한번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원문 그대로 가져왔는데 네. 그 총자산이 73,249 단위는 이제 100만 불 단위입니다. 근데 뭐 사실 계정 과목이 많아가지고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일단은 가지고 있는 캐시가 얼마냐 보시면은 12,416이고 일단 단위는 100만 불인데 네. 조 숫자랑 우리가 이제 갚아야 되는 대출이죠 대비죠 대비랑 비교해 보면은 39,515 그러니까는 훨씬 많은데요. 예, 한 3배인데요. 대출이 가진 돈보다 한 3배 한 이상. 300% 땡겼었으면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숫자 보면 사실은 네.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근데 미국 그 시가총액 한 50위권의 기업들 보면은 사실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저렇게 예. 차입금이 더 많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 많이 취득하고 역시 빚도 자산이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네. 일종의 제 생각에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빚이 있어도 우리는 몇 년 안에 다 네. 갚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어. 그렇죠. 몇 년뿐만이 아니고 1년이면 다 갚는 경우도 많아요. 1년 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갚아서 뭐 하겠냐 차라리 주주 가치를 위해서 더 제고시키는 그렇죠. 그런 정책들을 자사주 더 많이 사겠다 배당 더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네. 사실 기업 재무제표 봤을 때 현금 흐름보다 이렇게 빚 많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대로 이거 운영하고 있나? 근데 또 실제로 만약에 그냥 뭐 M&A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빚만 많아지면 더 불안해지는데 미국의 이런 기업들은 그 빚에 많아지는 원인이 좋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점점 더 키우는 데 있으니까 믿을만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인수합병 하던가 아니면 연구개발하던가. 그쵸, 그쵸. R&D 저기 저번 달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빅파마 기업들은 거기도 재무구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연구개발하느라고 1년에 막 20조 가까이 쓰고 있고. 하지만 현금 흐름이 워낙에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번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매년 그 정도 벌 수 있는데 뭐 굳이 빨리 빚 갚아서 뭐 하겠냐. 차라리 그 회사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을 더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게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시각인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좀 이렇게 시각으로 미국 기업을 평가하면은 그럼 안 되겠나요?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오너 중심이 많다 보니까는 의사결정하는데 주주들을 위한 결정에서는 조금 이제 먼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기업들은 뭐 다 그 주주 중심이니까는 그러니까는 뭐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죠. 대부분 다 이제 펀드가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네. 결국 이제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는 의사결정도 과감해질 수 있고 근데 네. 이제 과감하게 의사결정하지만은 그 기본 바탕에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브로드컴의 현금 흐름은 얼마나 좋은지를 표로 네. 준비했는데요. 네. 2016년부터 작년까지의 흐름입니다. 이것도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이제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현금 흐름도 굉장히 표가 길어요. 근데 제가 딱 한 조 4개 정도 계정만 가지고 왔습니다. 밑에는 제가 이제 합계를 낸 거고 맨 위에가 보면 이제 그 넷캐시 프로바이드 바이 오퍼레이팅 액티비티.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는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예, 그러니까 결국 사업에서 1년 동안 얼마나 벌었냐. 벌었냐, 를 보여주는 건데 돈을 일단은 많이 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뭐 그 버는 금액이 매년 크게 늘어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0년 이후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그 좀 회사가 더 성장을 했었던 이유가 네. 클라우드 컴퓨팅의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는 모든 반도체 기업들하고 시스템 기업들이 다 성장을 했었죠. 그쵸. 예. 근데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퍼처스 오브 프로퍼티 플랜트 이퀴먼트. 요거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유형 자산 투자, 유형 자산 취득. 자산에 대한 취득이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니까는 자산 취득하면은 현금이 빠져나가니까는 그러니까 1년 동안 자산 취득하느라고 얼마 썼냐를 보여주는 숫자인데 네. 그래서 1년 동안 번 돈에서 투자비 뺀고 남긴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해요. 요건 제가 이제 구한 숫자입니다. 네, 네. 참고적으로 아마존 사업 보고서에서는 저 숫자를 구해줘요. 투자자들한테 알려줍니까? 예, 우리 이만큼 돈 잘 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네네. 이런 그 프리캐시 플로우를 또 안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구해봤는데 네.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말로 하면은 프리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 더 쉽게 말하면은 남긴 돈이죠. 그러니까 뭐 시설 투자하고 다 쓸 거 쓰고 그렇죠. 이만큼 번 거에 대해서 남았다. 예. 그럼 남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재투자, 그렇죠. 재투자는 이미 했고, 그러니까 남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주주환원. 그렇죠. 주주가치 제고.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밑에 이제 그 표에 나오는데 이제 페이먼트 오브 디비던드 배당금 주는 거. 여기도 배당도 많이 줬어요 그동안 보면은. 네. 예, 그 다음에 리퍼체이스 오브 커먼 스톡 자사주 취득. 네. 그 요걸 합쳐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주주가치 재고라고 하죠. 와. 그럼 이 위에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의 맨 밑에 주주가치 재고를 빼면은 그 뭐 정말 숫자가 남는 남는 돈이죠. 거죠? 예, 완전 남는 돈이니까는 이제 그 돈 가지고서 인수합병 하던가 대출 갚던가 아니면은 그냥 회사에 유보시켜 놓던가. 예. 위 보니까 2018년하고 2019년은 그 남는 현금보다 주주가치 재고를 훨씬 더 많이 했네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기 그럼 또 때문에 그럼 주가 관리와 주주가치를 위해서 움직이는군요. 이거는 모든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에요.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은 주주가치 재고에 돈 엄청나게 많이 풀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애플이 1년에 자사주 취득에 100조 이상을 쓰고 있고 그렇죠. 메타가 얼마 전에 한번 주가 급등할 때 그 결국 이유도 자사주 취득에 한 3, 40조 푼다 그래가지고 그럼 왜 그러냐면 거기도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 그러니까 성장의 모습이 나오면은 조금 이제 줄이죠. 그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1년 실적 잘 나오니까는 버는 돈 대비 굉장히 많이 남기죠. 네. 주주가치 재고 그렇다고 소홀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줄이진 않고요. 예, 줄이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더 많이 하지는 않는다. 네. 왜냐하면 성장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브로드컴의 사례를 쭉 보여주셨는데 이 밖에도 대형 M&A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몇 개 있잖아요. 함께 네. 좀 볼까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사실 뭐 대형 M&A 사례는 뭐 워낙 너무 많죠? 많아가지고 제가 한 2018년부터 해서 한 5년치 정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예,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시면은 그 저번 달에도 이제 그 빅파마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 에브비. 네. 예. 엘러건이라는 기업 인수할 때 얼마 주고 샀냐 하면은 83조 641억 엄청 불. 큰 규모죠. 예,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에 맞먹는 금액인데 그 조 회사 인수하면서 전형적인 그 제약바이오 기업이었는데 사업 분야가 넓어졌죠. 에스테틱이나 뭐 안과, 여성 건강. 특히 뭐 에스테틱은 사실은 뭐 이제 캐시카우죠. 돈을 이제 계속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현대에서 가장 관심 있는 또 사업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83조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FB 5년치 영업이익이랑 맞먹는 규모.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현금 흐름 보면은 실적 지지부진할 때는 자사주 취득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FB 저기 엘러건 인수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줄이는. 그래도 그렇다고 뭐 전년 대비 줄인 거는 아니고 네. 예, 버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졌지만은 어쨌든 대형 인수 합병을 했으니까는 이제 좀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는 조금 이제 줄이는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컴캐스트라는 회사 조금 뭐 낯설 수도 있는데 그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케이블 방송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 옛날에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사들이 한참 했었던 사업이죠. 근데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땅덩이가 워낙 넓으니까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무선으로 다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직까지 이제 컴캐스트가 굉장히 또 잘 나가고 있는데 저기도 실적에 좀 정체가 오니까는 미국은 그 전형적인 내수 기업이니까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이제 그 똑같은 비즈니스하는 스카이사를 인수해가지고 매출액을 성장을 시켰는데 저 인수 규모도 49조. 네, 49조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뭐 한 10위권 정도 기업 인수했다라고 보면은 되고. 네. 월마트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우리나라 이마트도 똑같은 맥락이듯이 오프라인은 뭐 그냥 안정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성장에 문제가 생기니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잠재성이 굉장히 넓은 이제 인도 이제 이커머스 기업 인수하면서 20조 이상 거의 뭐 시가총액 한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위권 기업의 기업을 인수하는 이제 이런 또 이제 그 행보를 보였었고. 세일즈포스라는 회사는 이제 여기는 미국 소프트웨어 그 고객 관리 프로그램 관련된 이제 그 회사인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한 20조 가까이 M&A를 한 작년에 했는데 이 숫자가 얼마 정도냐면은 35년치 영업이익이랑 맞먹는 그런 규모입니다. 너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근데 현금 흐름이 워낙 안정적이니까는 예, 문제 없다. 그리고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또 돈을 벌면은 사실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네. 시설 투자에 들어갈 게 없으니까 제조업이 아니니까는 그러니까는 뭐 그 가능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실 또 이제 우리가 많이 또 봤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 또 결국은 뭐 그 비트코인 같은 이제 그런 가상화폐로 인한 성장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여기도 이제 코로나 때 그 컴퓨터하고 네트워킹 쪽 성장이 굉장히 컸는 게 결국도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그 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그 2020년에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하면서 실적이 많이 좀 늘어난 게 있었는데 사실 여기 좀 이제 아쉬운 게 그거였었죠. 그 한참 좀 고생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던 그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ARM 인수한다고 그때 이제 한 52조를 배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회사 사실 52조 배팅도 거의 한 몇 년치 영업이익에 맞먹는 규모의 숫자인데 본인들은 하고 싶었지만은 각국에서 반대를 했죠. 그 반독점 규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엔비디아도 굉장히 또 과감한 인수합병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성장의 한계가 오면은 연구개발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은 뭐 방법이 없죠. 인수합병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인수합병 할 수 있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아까 재무구조 보신 것처럼 사실은 별로 가진 돈은 없어요. 하지만은 현금 흐름이 워낙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뭔가 큰 규모의 M&A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돈을 그만큼 잘 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미국 주식 투자했을 때는 뭐 한국 주식 관련한 기업들 분석하는 것과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박동원 회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